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훈의 YN하우 박상훈입니다. 면역작용은 사람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 몸에 수시로 침입하는 세균에 대항해 염증을 일으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민감하면 알레르기라는 골치 아픈 병이 되기도 하는데요. 달콤한 꿀이 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면역작용의 메커니즘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면 꿀이 독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꿀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과학기술과 관련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난임 환자 20만 명 시대 증가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의 실태와 보완점을 통해 바람직한 난임 치료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지난 4월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게임이 포함돼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게임 중독법 찬반 논쟁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박상훈의 YN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늦은 결혼과 노산으로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겪는 난임.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이 진행되지만 정신, 신체적 부작용과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난임 환자 20만 시대. 난임 치료의 실태와 바람직한 난임 치료 방향을 살펴봅니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한 게임 중독법. 게임 중독법이 발의되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게임 업계를 옥죄해 결국은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상황.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만원 추세가 이어지면서 난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인한 생식 기능 감퇴 때문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에서 40대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난임을 경험했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 임신이 안 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급증하는 난임의 원인과 난임 치료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우선 난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부가 자녀를 원해서 임신을 시도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합니까? 네, 의학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를 난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불임이라는 표현에 더 익숙한 시청자들이 더 많을 텐데요. 난임이라고 하면 왠지 임신이 어렵다는 의미겠지만 불임이라고 하면 임신이 불가능한 것 같다는 그런 뜻으로 들려서 난임이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난임은 임신이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 불임이라는 말에는 차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2005년 불임을 난임으로 바꾸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 2011년 표준국어대사전에 난임이라는 표현이 등재가 됐고 지난해 5월에는 법률상으로도 불임을 난임으로 바꿔 표기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혼인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임 환자가 많아지는 원인도 이제 여기서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배란 장애로 인한 난임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배란이란 난자가 형성돼 나팔관 내부로 배출되는 현상인데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배란이 아예 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임신이 어려워집니다. 네. 과도한 스트레스와 다이어트도 배란 장애를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네. 배란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란을 유도하는 치료법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할 때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배란을 좀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978년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후에 체외 수정은 201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부부의 10% 이상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난임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과배란 유도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난임 치료의 하나인 시험관 아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임신 4개월의 주부. 2차례의 인공수정, 6차례의 시험관 아기 시술 끝에 힘겹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임신을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난임치료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영양제도 먹고 3차까지 시험관 아기를 하다 결과가 좋지 않아 병원도 옮겨봤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도 커졌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하면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패하고 다음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일부 받기도 했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시술을 받기 위해 그만뒀던 일자리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2-3달 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거의 5년을 거의 파트잡 쪽으로 거의 일을 했었고요. 정부는 2006년부터 전국 가구 중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 가구에 한해 인공수정은 1회당 최고 50만 원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은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한 번에 400에서 500만 원 선이라 많게는 300만 원 넘는 비용이 매번 환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한 번 시술해서 성공을 했을 때는 그런 보상 심리가 충족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실패를 번복을 하고 그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환경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마트 같은 데서 시간제 캐셔 등을 한다든가 해서 그나마 횟수 제한이 있어서 4번의 시술 안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뒤부터는 시술비 전체를 본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시험관 시술을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2-3회 하고 나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게다가 체외 수정의 경우 최종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1회 시술 시 병원에 180만 원을 선 지원하는 형태여서 과잉 진료 우려도 제기됩니다. 180만 원을 어떤 형태로든 다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진료비라든가 초음파 비용이라든가 가베란 주사제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가행 진료가 있다라고 사회적 비용이 증대될 때는 난임 치료의 종착역이라 불리는 시험관 아기. 주로 과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 주사를 놓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태아가 생기면은 보통 만삭이 36주 내지 37주가 됩니다. 정상 임신은 40주인데 비해서 짧고 또 혹시 조산이 되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뇌 손상이라든가 다른 육체적인 위험이 신생아에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자가 복부 주변 피하에 직접 놓아 혈관으로 흡수되게 하는 배란 유도 주사. 몸이 불편한 산모가 매일 내원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뇨 환자들이 자가로 인슐린 주사를 놓듯 직접 놓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사 바늘을 꽂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인 사람들도 배에 주사를 놓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수하고 어렵게 임신이 돼도 유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난소의 기능이 좋지 않고 잦은 시술로 자궁 내막이 얇아져 착상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수정이라든지 배란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돼가는 추세고요. 착상 이후에 정상적으로 아기가 잘 자라서 출산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제 난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초혼과 초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날로 증가하는 난임 환자.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국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의지는 있지만 임신이 안 돼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 환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정말 그 산모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정말 아주 뭉클해집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요. 난임 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환자에게 인공수정은 한 번에 50만 원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은 18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수차례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난임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깝군요. 게다가 이제 정부 지원은 횟수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4번의 시술 안에 임신을 성공하지 못하면 그 뒤부터는 이제 지원이 끊긴다고 하는데 정부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지원 자격의 문턱이 높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의 150% 이하이거나 이 기준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난임 시술 중 3분의 2 정도만 정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정부가, 프랑스는 건강보험이 난임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부들에게 출산의 기회를 좀 주도록 지원을 해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난임 치료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이곳에서는 난임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난자를 얻기 위해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게 되면 두통, 유방 통증, 난소 과자극 증후군 등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대신 여성의 자연배란 주기에 맞춰 난자를 모은 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것을 보면은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연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자연주기를 하면 임신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소문이 돌면서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아 건강이 크게 악화된 환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2번 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했고요. 그때는 과배란 주사도 많이 맞고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자연주기 시험관하기를 하신다 그래서요. 뭐 건강상도 그렇고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이곳에서 난포를 성숙시키는 황체 형성 호르몬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배란일을 예측해 난자의 채취 시기를 결정합니다. 초음파로 여성의 체내에서 난포가 성장하는 시기를 파악해 난포의 지름이 18mm 이상으로 충분히 성숙한 경우에만 채취하기 때문에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을 경우 난소가 무리한 탓에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자연배란 주기를 활용하면 매달 난자를 얻어 체외 수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과배란 유도를 하면은 난소가 3개월간 쉬어야 합니다. 자연배란 주기는 계속해서 3개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 임신율로 보면은 자연배란 주기와 과배란 유도 주기는 임신 성공률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배아를 많이 만들어 여러 개를 이식하기보다 가급적 선진국처럼 단일 배아 이식을 해야 유산되지 않고 건강한 아이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도 35세 이하의 부인에게는 1개의 배아만 이식하고 유럽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1개의 배아만 이식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보험 적용으로 모든 난임 여성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 WHO에서도 난임을 질병으로 보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체외 수정은 난임 원인에 따라서 시술 비용이 대단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비용의 변이가 대단히 큽니다.
반면 인공수정은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 난임 부부들에게 출산에 성공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계산해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이라 하면 본인한테 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약 870만 원 정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시술도 할 수가 있고 그 금액의 사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관리도 되고요. 시술비에 대해서 잉여된 부분은 이월을 할 수가 있어서 난임 부부들의 횟수를 더 늘려갈 수 있는. 시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산모의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도제 자체 어떤 부작용을 인해서 그 산모들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불편감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배란만 촉진하기 때문에 그것의 반작용을 인해서 자궁 내부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배란이 잘 되지만 오히려 수정이 되어서 착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질 개선을 할 경우 임신 성공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냥 시험관 했을 때 착상률이 한 25%였지만은 사실 그 시험관 아기 시술하면서 한약 치료와 침뜸 치료를 겸행했을 때는 오히려 그 시술 성공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어요.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임신 성공률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난임 치료 경험이 있는 산모 중 95%는 불안, 우울 등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상황. 난임 치료를 받다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가 다시 난임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상실감, 불안, 우울, 그리고 자존감 상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난임 여성들이 그 임신을 하고 나서도 불안과 초조하지 않도록 임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난임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 환경상 남성이 원인이 된 난임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원인 진단이 여성보다 쉽고 빠른 만큼 부부가 같이 난임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성의 난임 원인 조사하는 데는 복강경 검사라든가 대단히 복잡하고 그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시술 비용도 적게 들고 따라서 남성이 먼저 진단을 받은 이후에 여성이 다음에 진단을 받아서 그 난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체력 저하, 호르몬의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난임. 난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의학기술의 발전이 더해진다면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를 보니까 그 난임을 단순하게 생리적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후천적으로 환경 호르몬과 스트레스, 또 서구적인 식습관, 또 술, 담배를 즐기고 수면 습관이 좋지 못한 것, 또 장시간 앉은 자세로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것도 모두 이제 불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36%가 그리고 전업주부는 29.3%가 난임을 경험해 직장 여성이 난임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장에서는 기혼 여직원의 경우 난임 시술 기간을 무급 휴직 사유로 인정해주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을 원하는 직장 여성이라면 휴식을 갖는 게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난임 부부들은 정서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요. 이런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임신을 해도 유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하거나 이런다면은 더 많은 고용주들이 난임 휴직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 기자, 무엇보다도 이제 난임 치료와 관련한 정보를 부부들이 많이 접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례자들만 봐도
친정 어머니조차 모르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쇄적인 환경에서 좋은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우 보건부 산하의 인간생식 배아관리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관리 감독하면서 보고서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난임에 관한 기본 정보부터 집 근처의 클리닉 현황, 병원별 시술 성공률, 평가 결과까지 상세한 정보가 있어 이곳만 참조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각종 시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임신 시도 3년까지는 세회 수정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이식 가능한 수정란 숫자도 1개를 권하며 2개 이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각종 시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까지 무리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각종 시술에 대한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 2001년 이후 12년째 여성 1명당 출산 아동수가 1.3명을 밑돌아서 초저출산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부에서도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만혼 추세가 바꿀 수 없는 흐름이라면 난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가장 빠른 저출산 극복의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유인책보다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임 문제가 범사회적으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비정한 부부, 아파트 주차장에 불을 지른 고등학생, 모두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켜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게임 중독법인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산업 전체를 죽이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게임 이용자들도 우리가 중독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심각한 찬반 갈등, 그 쟁점 사항을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게임 중독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발의된 후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게임 중독법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게임 중독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입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등 중독 유발 물질과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게임이 추가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독자들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 좀 취약한 것 같은데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런 재활의 개념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자, 이 법률안이 이제 발의된 특별한 배경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중독 유발 물질로 인해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약 33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6%에 달하는데요.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과 우울증은 중독자의 건강뿐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자, 신 기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인터넷 게임이 이제 포함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도 알코올이나 도박, 또 마약 같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될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는 47만 명에 이르고 이 중 70% 정도가 게임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게임 중독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건데요. 특히 중학교 남학생 3분의 1 정도가 심각한 중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의 실태 그리고 법률안에 게임이 포함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53살의 여성 김모 씨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만에 붙잡힌 범인은 아들 오모 씨.
어머니가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지낸다며 혼내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겁니다. 아니 엄마가 그러는데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못 들었어요. 오 씨는 범행 후에도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즐겼습니다. 많은 걸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었어. 이처럼 게임 중독자들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런 패륜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을까? 가상 공간에서 전투를 벌이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린이 캐릭터를 데리고 다니며 키울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전투 중에 얻는 아이템으로 어린이 캐릭터에게 옷과 장신구를 사줄 수 있고 블로그에 육아일기까지 쓰며 마치 진짜 아이처럼 키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모 씨 부부도 하루 10시간 이상 이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친딸이 있었지만 게임 속 가상의 딸을 키우는 데 열중해 결국 현실 속 딸은 굶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게임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게임 중독자들에게는 가상의 공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자는 약 47만 명. 이 가운데 대다수가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조사 결과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집단이 다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에 걸릴 확률이 1.4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인터넷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이 온라인 게임인 경우가 61.3%로 나타났는데 유아동은 70.9%, 청소년은 58.3% 등 나이가 어릴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은 지난 10월 발생한 경남의 한 방화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15살 이모군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계속해서 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가 주는 영향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을 보내게 되면 성격이라든지 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나중에 어떤 직업생활이나 가정생활에라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아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가족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더라고요. 일단 부모하고 대화를 거부하고요. 말이 안 통하죠. 일단은 엄마는 게임을 모르고 아이는 게임 속에서만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거기에만 몰입이 돼서 밥도 안 먹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게임 중독자의 뇌를 검사해봤습니다. 일반인의 뇌에서 볼 수 없는 노란색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게임 중독자의 전두엽과 다른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전두엽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로 이상이 있을 경우 충동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게임 중독자의 뇌 사진은 마약 중독자의 뇌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게임 중독도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뇌질환이나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 대사를 봤을 때 이 충동성 또 의사결정과 관련이 돼 있는 대뇌 피질을 비롯한 뇌 구조물에서 비정상적인 대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소견은 우리가 코카인과 같은 약물 중독에서 보이는 소견과 매우 유사한. 하지만 아직 게임 중독을 규정하는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게임 중독자가 병원을 간다 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는 못합니다. 사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얘가 무슨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아이도 아니니까. 현재 게임 중독 치료는 민간단체에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게임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게임 앱을 삭제해보기, 스마트폰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한 달 동안 갖기,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투지폰으로 한번 바꿔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미리 예방하는, 예방 주사를 놓는 그런 효과성을 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인터넷과 게임, 스마트폰의 중독성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라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중독이 나쁜 거 알면서도 계속 했던 것 같아서 좀 살짝 후회되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기관의 수가 부족하고 과학적인 근거도 약해 제대로 된 치료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독에 걸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치료 비용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건지를 국가가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과 게임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중독관리 체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지난 4월 발의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입니다. 현재 중독을 일으키는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과 같은 이런 중독이 가능한 행위나 물질에 의해서 중독의 폐해를 심하게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관리해주고, 또한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그걸 하도록 하는 의무를 갖는 기본법입니다. 게임 중독 예방 관련 단체는 게임 중독법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 시간들을 조절하고 절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실제로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과도한 게임 중독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더 이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사건을 보면 정말 그 게임 중독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신 기자, 근데 이 범죄 현상의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게임 중독이 되기 전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배경은 고려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온전히 게임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안에 대해 게임 업계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중독의 개념조차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인데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게임 산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기존에도 PC방이 이제 그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하는 그런 그 셧다운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이제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명 게임 중독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세대별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의견도 볼 수 있었는데요. 게임 업계와 게이머들은 게임을 중독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질까 염려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으로도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게임 중독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까지 일어났고 또 수십 명이 이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게임 중독법만이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인가? 뭐 이런 점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게임 중독법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번에는 우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치유하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게임 중독법의 내용이 보도되자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은 적극 동의하잖아요. 거의 다. 네, 학부모들 그리고 성인들 자기들이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한테 피해 오는 게 없으니까.
법률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법률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게임을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중독물질로 규정해 국가 차원의 치료와 관리를 하자는 이른바 게임 중독 법안.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게임 산업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게임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중독법은 중독물질을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로 정의하는 등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게임 중독자 치료와 재활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원인이 되는 게임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이 나올 것으로 게임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게임 산업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강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뭐 만화, 뭐 웹툰 아니면 뭐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경우까지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신혜진 의원께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같은 것도 법의 적용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디로 어떻게 확산되어서 적용이 될지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법률안 13조와 14조는 명백한 산업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보면 제13조에서는 중독물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14조에서는 중독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게임의 판매와 홍보, 광고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게임 산업계의 이미지 실추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수출은 2조 5천여억 원. 이처럼 게임업계는 게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자국에서 악으로 규정한다면 게임 수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너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이곳에 투자한다든가 관심을 갖는다라든가 애착을 갖는다라든가 좋은 인재가 영입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을 것이고 또 자존감과 사기가 심각하게 꺾일 것이고 그럼 산업이 피폐화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중독 진단을 판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을 판단할 때는 부모님과 학교의 평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행동 패턴과 심리적인 요인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합의로 이루어진 진단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임이 중독이 된다는 인과관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게임에 과몰입하는 게 중독이 돼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렇게 보는 견해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 몰고 가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는 게임은 어떤 모든 사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게임을 이루게 되는 과정에는 뭐 가정의 문제, 교우 간의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신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게임인 만큼 게임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 중독을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독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이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고 산업도 살리고 청소년도 보호하고 하는 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9조 7천여억 원. 성장 추세를 보면 올해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강국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로 자리 잡은 게임 중독. 게임업계는 중독 현상을 인정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독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중독법 그 반대 배너를 홈페이지에 걸고 중독법 반대 운동에 나선 걸 보니까
정말 그 사태의 심각성이 좀 느껴지네요. 네, 지난 몇 년간 행해진 이 산업 규제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터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중독 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게임 산업은요, 우리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듯이 글로벌 5대 그 킬러 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그 가장 유망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네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네, 한국 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인재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는 법안이 게임 산업 종사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게임 페인이 양산되는 것을 업계는 물론이고 저희들도 이제 바라지는 않을 건데요. 컨텐츠 산업 전체를 이끄는 산업이 게임인 만큼 부작용과 문제점을 좀 해결하도록 양측이 좀 협력하는 게 좀 옳아 보이는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이 게임 부작용에 대한 치료와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데요. 업계 역시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적인 예방과 규제 기술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게임에 몰입해서 학업과 생업을 버려두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의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 게임 산업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경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훈의 YNNOW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학 속 이슈를 찾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